1597년 7월 조선 남해의 한 바닷가. 짙은 안개가 깔린 수평선 너머로 일본군의 함선 수백 척이 검은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 수군의 병력은 고작 12척.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전력이었다.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붉은 전복을 걸친 한 사내는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다 이내 굳게 외쳤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배의 키를 잡았다.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바꾸며 나라를 지킨 영웅,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다. 그날 바다에 울려 퍼진 함성은 조선을 구했고 지금도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순신의 이름은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희망의 상징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혜롭기 좋은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의 바다를 지킨 불멸의 장수 이순신 장군의 삶과 사유를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압도적 열세를 이겨내며 한산도, 옥포, 명량 같은 전투에서 탁월한 전략과 불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과 행동은 전투 기술을 넘어 책임과 희생,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본보기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전술적 통찰과 현장 지휘, 병사와 백성을 존중한 리더십, 그리고 개인의 고통을 견디며 이룬 결단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전략과 철학을 통해 리더의 자세와 위기 판단, 공동체를 지키는 용기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위기의 시대에 등장한 인물.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조선을 침입한 일본 함대였다. 이 순간부터 조선 땅에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시작되었다. 왜군들의 조총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깨뜨렸고 불과 하루 만에 부산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아 한양까지 무너졌다. 이 믿기 어려운 속도로 벌어진 패배 앞에서 조선의 국왕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도망치자 조정의 대신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조정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맸으며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지휘체계도 없이 각자 도생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200년 조선 왕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군대가 있었다. 바로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이 이끌고 있던 수군이었다. 다른 곳은 모두 무너지고 있을 때 오직 이곳만은 마치 태풍 속의 등대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순신은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상한 조짐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조선 침입을 준비한다는 정보들이 들려왔지만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은 일본이 감히 조선을 건드릴 리 없다며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다. 그는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함을 아는 노련한 뱃사람처럼 위험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부터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낡은 전선들을 모두 점검하고 수리했으며 무기를 새로 만들어 비축했다. 병사들의 훈련도 강화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거북선은 1591년경 완성되어 1592년 사천포 해전에서 첫 실전 투입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장갑함이었다. 동료 장수들이 평시에 너무 호들갑이다라고 비웃을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 결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순신의 수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했다. 첫 출전인 옥포해전에서 판옥선으로 대승을 거두더니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한산도대첩에서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격파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던 조선이 바다에서만큼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순신의 등장은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절망에 빠진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혼돈의 시대에 나타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이 철저한 준비와 현실 감각.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혹시 그가 타고난 천재여서 전장에서 즉흥적으로 묘수를 생각해낸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순신의 승리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다. 먼저 그는 조선 수군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의 전선은 일본 함선보다 크고 무거웠다. 언뜻 단점처럼 보이지만 이순신은 이를 장점으로 바꿨다. 큰 배는 화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기에 유리했다. 반면 일본 함선은 작고 빨라 근접전에 강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했다. 멀리서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되 절대 근접전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가 고안한 것이 바로 하객진 전법이었다. 바다 위에서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진 조선 함대가 일본 함대를 유자 형태로 포위한 뒤 집중 포격으로 섬멸하는 전술이었다. 한산도대첩에서 이 전법을 완벽하게 구사해 일본 수군 주력을 괴멸시켰다. 하지만 이순신의 진짜 강점은 정보 수집 능력이었다. 그는 마치 현대의 정보 요원처럼 적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어느 항구에 일본 함대가 집결하는지, 언제 출항하는지, 어떤 항로로 이동하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군 내부의 갈등 상황이나 보급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연 현상까지 계산에 넣었다는 점이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조류의 흐름, 조석간만의 차이까지 모두 고려해서 작전을 세웠다. 명량대첩에서 그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을 전장으로 선택한 것도 이곳의 조류가 하루에 여러 번 바뀐다는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또한 병사들의 심리 상태와 사기까지 세심하게 관리했다. 승리 후에는 포상을 아끼지 않았고 패배한 적에게도 예를 다했다. 부하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 무모한 돌격이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군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후퇴했고 기회가 오면 번개처럼 공격했다. 이런 냉철한 판단력이야말로 그를 불패의 명장으로 만든 핵심 요소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도 이순신의 이런 자세는 큰 교훈이 된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만 승부하는 현실적 지혜.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다. 3.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의지. 1597년 이순신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다. 일본군의 2차 침입인 정유재란이 시작되던 그해 조정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명군의 장수 양호가 일본군을 유인해 육지에서 섬멸하겠다는 작전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이순신에게 함대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작전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적의 본거지 가까이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신은 이 작전이 우리 수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순신의 반대에 조정은 분노했다. 명군의 요청도 거부하고 왕의 명령도 어긴다며 그를 모반죄로 몰았다. 수많은 승리를 거둔 명장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한양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갔다. 다행히 어머니와 동료들의 간곡한 호소로 목숨만은 건졌지만 모든 벼슬을 잃고 백위종군하게 되었다. 그의 자리는 원균이 대신했다. 원균은 평소 이순신을 질투했던 인물로 자신도 이순신만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쳤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1597년 7월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 주력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전멸당했다. 200여 척의 전선이 불타거나 침몰했고 수만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 수군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다. 바다마저 일본에게 내줬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조정 대신들도 항복을 운운했다. 그 절망적인 순간 다시 이순신이 불려나왔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허름하기 짝이 없는 판옥선들이었다. 조정에서는 이젠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이순신의 대답은 단호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군사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선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진짜로 그 12척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협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이 벌어졌다. 이순신의 조선군 12척이 일본군 133척과 맞섰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승부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명량의 좁은 물길과 격렬한 조류, 그리고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가 시작되자 조선 함대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일본 함대의 진격을 막아냈다. 좁은 해협 때문에 일본군은 숫자의 우위를 살릴 수 없었고 오히려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집중 포격으로 적의 주력 함들을 차례로 격침시켰고 마침내 일본 함대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명량대첩의 승리로 조선은 다시 한번 바다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더 중요한 것은 꺾여가던 민심이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리는 질 수 없다는 믿음이 전국에 퍼졌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불멸의 명언이 되었다. 4. 백성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 이순신이 불패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 뛰어난 전술이나 개인적 용맹함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바로 병사들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다른 장수들은 대부분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여겼다. 양반 출신 장수들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다. 그는 늘 병사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잤다. 추운 겨울밤 파수를 서는 병사들을 위해 직접 따뜻한 차를 끓여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그가 부상병을 돌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전투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상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직접 상처를 살펴보고 약을 발라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너의 희생으로 나라가 지켜졌다. 고맙다라는 그의 말에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그의 예우였다. 신분이 미천한 병사라도 정중한 장례를 치러주었고 유족들에게는 개인 재산까지 털어 도움을 주었다. 한 번은 전투에서 숨진 어린 병사의 어머니가 찾아와 울부짖자 이순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기록도 있다. 제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병사들은 감동했다. 우리 장군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는 곧 전투력으로 이어졌다. 명량대첩 때 12척의 배로 130여 척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도 병사들이 이순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백성 사랑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도 민간인 피해가 클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길목을 지켜주었다. 왜군들이 마을을 약탈하려 하면 수군을 출동시켜 막았고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군량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피난민들이 제대로 잠자리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 같은 구절들이 곳곳에 나온다. 전쟁의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성 걱정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성과만을 강요하고 사람은 뒷전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반대로 직원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리더 밑에서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순신이 400년 전에 보여준 리더십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개인적 고통을 견딘 인내와 자기 절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늘 승리하는 영웅의 모습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시련을 견뎌야 했던 인물이었다. 우선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 이순신은 전투 중에 여러 차례 중상을 입었다. 부산포 해전에서는 적의 탄환에 어깨를 맞았고 한산도 대첩에서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특히 정유재란 때는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핑계로 전선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붕대를 감은 채로도 지휘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정신적 고통은 더욱 혹독했다. 전쟁의 중압감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는 정치적 모함에 시달려야 했다. 그토록 나라를 위해 헌신했건만 조정에서는 그를 의심하고 견제했다. 같은 편이어야 할 동료 장수들 중에도 그를 질투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다. 원균이 대표적인 예다. 가족과의 이별도 큰 아픔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7년간 집에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늙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홀로 집안을 꾸려야 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났다. 난중일기에는 집안 소식이 궁금하다. 어머님은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같은 절절한 그리움이 적혀 있다. 1597년 그가 투옥당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토록 충성을 다한 나라에서 역적으로 몰려 고문을 당해야 했다. 참수형 직전까지 갔던 그 절망적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노하고 원망했을 법도 한데 난중일기에는 오히려 나라 걱정만 가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고 공적 책임을 우선시했다. 원균이 모함할 때도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견뎠고, 억울하게 파직당했을 때도 조정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자기 절제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개인의 감정보다 공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중시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이순신처럼 자신을 억제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이 보여준 자기 절제의 현대적 실천이다. 6. 죽음으로 완성한 사명. 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7년간 계속된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있었고, 왜군들은 본국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적들이 도망가는 길에도 우리 백성을 해칠 수 있다.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그날 아침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 모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며칠 전부터 유언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선두에 서서 지휘했다. 53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젊은 장수들을 압도하는 기백을 보여주었다. 조선 함대는 철수하는 일본 함대를 바싹 추격했고 마지막 한 척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의 조총 소리가 들렸다. 숨어있던 일본 저격수가 이순신을 노리고 쏜 것이었다. 탄환은 정확히 그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다. 순간 이순신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조용히 말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진왜란 7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성웅. 이순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하며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즉시 비밀에 붙여졌다.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아들 회와 조카 완이 그의 시신을 조용히 감쌌고 마치 이순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휘소를 지켰다. 전투는 조선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일본군의 마지막 주력 함대까지 격파하며 7년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이다. 그제야 이순신의 죽음이 공개되었다.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바다에 엎드려 통곡했고 전국의 백성들도 하늘이 무너진 듯 슬퍼했다. 이순신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일생을 완벽하게 상징한다. 죽음의 순간에도 개인적 고통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말에는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믿음,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부담으로 여기고 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순신은 책임을 명예나 이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의 전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완성이었다. 53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 살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웅 이순신의 삶과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력, 백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개인적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책임을 다한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그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순신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